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차시 진행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자율주행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 저희 개발적으로 살펴봤었고요. 계속해서 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시고요. 이번 차시에는 이제 좀 국외에서는 관련 법제도를 어떻게 좀 정비를 하고 있는지 로부터 시작을 해서 좀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뭐 법적인 내용이니까 조금 딱딱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도 법 전공자는 아니지만 최대한 좀 중요하고 핵심 내용만 추려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개발 단계의 상용화를 촉진을 하기 위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법 제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웨이모도 그렇고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웨이모도 사실은 자율주행 기술력 평가에서 뭐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또 지난 시간에 소프트웨어 컴퓨팅 플랫폼 설명을 드렸을 때 테슬라도 자체의 그 오토 드라이브 파일럿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누적거리가 거의 한 2억 킬로미터가 이상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긴 거리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확보를 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만큼 기술력도 뛰어난데 그만큼 또 법적인 고민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차의 일단 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것. 예.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판단 능력을 개선을 해서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어떤 본인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의 입지를 제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을 이제 기대하면서 자율주행차의 도입을 촉진을 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을 조시를 통해서 기업들이 어떤 내용을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어떤 내용들을 지원을 해야겠고 이런 것들을 거의 매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어떤 기술적인 요구 장치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인지와 판단, 제어, 각각 플랫폼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완벽한 4, 5단계 자율주행 시스템이 갖춰야 할 기술적인 요구 장치라든지 또 뭐 안전한 사용을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항목별로 정리해서 이거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참고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매년 2016년부터 17년, 18년, 20년까지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16년과 17년에는 이제 NHTS, 니짜에서 이제 담당을 했었고요. 18년부터는 이제 US DOT라고 하는 미국 교통부입니다. 교통부에서 Automated Vehicle 3.0, 4.0 버전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이런 겁니다. 가령 이제 지금 보시는 표는 제가 이제 기관 리포트에서 좀 발췌를 한 건데요. 2017년에 발간이 됐던 A Vision for Safety 2.0이라는 보고서 내에 이제 수록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의 뭐 안정성 측면에서는 뭐 어떠한 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최소 어떤 준수 사항이 뭔지, 그다음에 이제 운영 설계 영역은 어떤지, 그다음에 일단 사건 감지와 대응의 측면에서라든지, 사건 감지와 대응의 측면, 또 최소 위험을 위한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뭐 기타 인간과 기계의 인터페이스는 뭐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는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지, 또 충돌에 대한 내구성,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또 충돌 후 ADS 횡이라든지, 또 데이터에 대한 저장은 어떻게 되는지, 기록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소비자,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을 하는 소비자의 교육과 훈련도 중요한 것 같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소비자의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는 뭐 관련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문서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지침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연방법과 뭐 이런 지방자치법규 같은 경우에는 뭐 문서화하고 뭐 향후에 어떤 개정되는 법률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프로세스로 반영을 해야 되는지 라는 그런 전반 뭐 기술적인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 뭐 법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서들도 이러한 식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상용화를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저변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이제 2017년 9월에
또 미 연방에서 이제 셀프 드라이브 액트라고 하는 SDA라고 하는 자율주행법이 통과하고 시행이 됩니다. 예. 말 그대로 이 법안은 뭐냐면 자율주행의 그 자동차 시험과 배치를 촉진을 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해서 자율주행차를 통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또 자율주행 또 시험과 배치를 장려를 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안전 기준을 미적용하는 차량을 확대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예. 그러니까 안전 기준을 이제 미적용했다라는 거는 가령 이제 뭐 현행법상에서 기존에는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형태의 차량들이 안전 기준을 이제 미적용을 함으로써 테두리 밖을 벗어나도 어느 정도 그 차량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도 보시겠지만 고성능 자동화 차량을 입증하였을 경우에 기존의 안전 기준을 미적용하게 했다. 왜냐하면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테두리를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회사는 이제 법 제정 첫 해에 2만 5천 대, 다음 해에 5만 대, 그다음에 3, 4년 내에 10만 대까지 미적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허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안을 통과를 시킨 거죠. 예. 다만 어쨌든 무작정도로 또 풀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기준 적용을 면제를 하되 전제 조건이 있죠. 예. 운행 중 데이터베이스 설립은 꼭 해야 되고요. 또 데이터를 축적을 통해서 어떤 기술 개발의 속도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늠자도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셀프 드라이브 액트라는 법안이 2017년 9월부터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50개 주가 있는데 그 주별로 법이 다릅니다. 주별로 또 법을 적용되는 또 시기와 또 방법들이 이제 다른데요. 제가 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50개 주에서 이런 자율주행 테스트를 허용하는 법안을 최초로 통과한 주는 어딜까요? 바로 이 네바다주입니다. 네바다주. 네바다주와 현재까지는 50개 중에서 네바다주와 또 캘리포니아주 등 한 40여 개 주에서 이 자율주행차의 테스트 시험 운행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테스트 운행을 합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좀 더 이노베이티브한 혁신적인 사례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완전 자율주행차.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도 불필요해요. 다만 12세 이하의 어린아이가 탑승 시에는 반드시 성인 동승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꽤나 혁신적인 허용의 새두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공공도로에서의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 본거지로 또 변모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물론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또 시험 인증서가 제출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노스캐롤라이나주나 애리조나주는 이렇게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허용을 하기 위한 테두리를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시험 주행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먼저 사전에 이 자율주행 차량들은 모두 다 $500만 상당의 보험 가입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거겠죠. $500만 보험만 가입을 하면 자율주행의 테스트를 허용을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서 약 한 40개 주에 통과가 되면서 이 입법 후 자율주행차의 테스트 주행거리가 특히 미국 업체들의 자율주행 테스트 주행거리가 급격히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학습 수준은 주행거리에 비례를 합니다. 다양한 주행을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학습을 더 잘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안의 정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법 제도를 장비를 잘 해줘서 기업들이 마음껏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또 선진국 중에서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7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합니다.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해서 자율주행을 합법화하죠. 자율주행을 합법화하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독일이 바로 인간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해서 자율주행 입법을 최초로 한 국가라는 겁니다. 입법을 최초로 한 국가다. 그래서 2017년 5월부터 이제 자율주행 완전히 합법화했고요. 또 보란 듯이 바로 그해 이제 10월에
그 독일 철도청이 이제 그 바이에른 남부 도시에 미른바흐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른바흐에서 그 자율주행 미니버스를 또 근거리 대중교통으로 투입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도 또 제공을 하는 거죠. 뭐 구간은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시범적으로 상징적으로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청 광장에서부터 뭐 로타로 온전까지 한 약간 600-700m 구간 정도, 뭐 이동 속도도 매우 느립니다. 시속 9km 정도면 거의 이제 걸어가는 속도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정도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초로 입법을 해서 이런 자율주행을 기반한 셔틀 서비스까지 시범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스위스는 어떨까요? 스위스. 네. 스위스는 제가 강의 전 질문에 하나로 이걸 기억하십니까? 네. 법 개정 없이 자율주행을 허용한 국가도 있다. 바로 스위스가 그 국가입니다. 스위스가 국내법 개정 없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 운행을 허가합니다.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스위스는 곧바로 비엔나 도로교통협약에 근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법상 두 가지 협약이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과 비엔나 협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는 제네바 협약을 따르고 있고, 제네바 협약에서는 자율주행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스위스가 따르고 있는 건 이제 비엔나 협약이거든요. 예. 비엔나 협약에서는 이런 관련된 개정이 이미 201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개정된 자율주행과 관련된 비엔나 도로교통 협약에 근거해서 국내법에 별도 개정 없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 운행을 허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2017년 9월부터는 스위스의 그 프리브루시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또 운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사진이 이제 그 모습인데요. 뭐 셔틀버스라고 하지만 사실 탑승 인원이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이동 속도는 이제 아까 독일에서 시범으로 운영했던 서비스에 비해서는 이동 속도는 훨씬 빠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독일하고 스위스를 사례를 설명해 드리는 굉장히 상징적인 행보가 있기 때문에 독일은 최초로 입법을 허용을 했고, 스위스는 별다른 국내법 개정 없이 자율주행을 허용을 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입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제적인 리더십이나 안정성, 사회적 수용성을 전제로 해서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혁신이 촉진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로드맵을 또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고도의 어떤 운전과 관련된 이런 제도나 정비나 검토 항비를 체계적으로 도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안전 기준이나 안전 조치를 준수하고, 또 도로교통법규를 준수를 전제로 한 그런 3단계의 레벨의 그런 자율주행 임시 운행 또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사이버에 대한 보안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공도라는 건 이제 공공도로가 되는 거겠죠. 공도 실험 차량에 대한 또 데이터 기록을 의무화하는 거죠. 모든 공도 차량의 운행 과정에서의 데이터 기록을 의무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2017년 6월부터는 또 원격 조작에 의한 자동운전 차량, 소위 말하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죠. 원격 조작에 의한 자동운전 차량의 공도 실험을 위한 또 실시 가이드라인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뭐 안전 확보 조치를 또 이행을 해야 되고, 또 이 원격 시험을 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뭐 법적 책임은 뭐 실험 관리자에게 있고, 이런 어떤 실험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기준을 또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일본도 나름대로 이런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하기 위한 테스트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저변을 확대하는데 이제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해외에서 이런 자율주행과 개발 단계에서 상용화를 촉진을 하기 위한 이런 법적인 그 제도들을 어떻게 좀 확보하고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좀 다시 눈을 돌려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법제도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참고로 이런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해서는 자동차의 운행과 뭐 이런 관련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4가지 법이 있습니다. 4가지 법.
첫 번째는 이제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의 이제 서관부처는 이제 경찰청입니다. 경찰청. 그래서 도로에서 일어나는 이런 교통상의 문제라든지 해소를 위한 안전한 운행 등을 이제 규제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토부가 소관하고 있는 소관부처인 이제 자동차관리법이죠. 그래서 자동차 관리와 성능 그리고 안전의 확보를 위한 법률로서 자동차의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정의라든지 그리고 어떤 시험 운행의 근거를 이 법을 통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이런 자율주행에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국토부의 이런 자율주행의 어떤 상용화 지원을 위한 관련 법 조항들을 많이 이제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다 자동차 관리법들입니다. 또 국토부 소관부처인 또 자동차 손해배상보전법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도로 규율을 하고 있는 그런 법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이건 이제 제조사에 대해서 제조물 결함에 대한 발생에 대해서 제조사에 대한 책임을 제도로 규율한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가령 우리나라가 이 자율주행 시대의 어떤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법을 개정을 해야 한다면 주로 이 네 가지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들이 관련 사항들을 모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은 어떤지 볼까요? 현재 상황. 현재 우리가 자율주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법들이 어떠한가를 좀 보고 싶은데요. 먼저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어떻게 부여를 하고 있을까요? 자, 48조 1항. 모든 차는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미 쐐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운전자가 다 해야 돼라는 거죠. 조향장치, 제동장치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미 이 제네바 국제협약이라든지 아까 살펴보셨죠? 또 국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인 상태의 운행, 손을 떼고 운전하는 자율주행은 이미 현행법상 운전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두 번째 항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모든 운전을 통해서 연료 소모와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운전의 책임과 주체 자체가 다 운전자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자율주행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은 뭐였죠?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국토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자동차 관리 및 성능과 안전의 확보를 위한 법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어떨까요? 볼까요? 이제 13조를 보시면 운전자가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하죠. 운전자가 근데 어쨌든 조작, 식별할 수 있게끔 뭔가 이런 조정장치와 표시장치를 배치해야 한다. 결국 뭐죠?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규칙 내에서도 조작의 주체는 누구다? 운전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행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율주행 차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근데 자동차관리법의 소관부처가 누구라고 했죠? 국토교통부라고 했죠. 국토교통부가 이 자율주행의 상용화 지원을 해서 이 법을 이제 개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 8월 이 자동차관리법에 대해서 이제 개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개정을 하기 시작하고 2016년 2월에 시행규칙을 개정을 합니다. 자율주행차를 인정을 하기 위한 어떤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국토부 고시 개정을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인정하고 테스트를 허용을 하는 조항들을 이제 실제 개정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을 인정도 하고, 그리고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이제 자율주행 차량의 테스트 구간을 늘린다는 필요성도 공감을 해서 테스트를 허용할 수 있는 구간도 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가령 6개 구간, 고속도로 1개 구간과 국도 5개 구간이군요. 이렇게 허용을 한 거를 이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일부 지역이라는 건 아래 나오겠지만 전부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 규칙을 한번 볼까요? 개정 전에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운행 구역에서만 운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테스트를 인정을 하되, 자율주행을 인정을 하되 굉장히 제한된 구간, 6개 구간, 그렇죠? 여기서만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개정을 할 때는 어린이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이나 장애인 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특히 보행자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어쨌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거나 고시한 구역 외에서는 다른 구간에서는 이제 모두 다 자율주행을 이제 허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국토부 소관의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법들이 활발하게 이제 시행규칙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볼게요. 전체적으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 자동차 관리법이 어떻게 개정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 관리법을 볼까요? 자동차 관리법 2조에 보면 일단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라고 해서 드디어 법에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개념을 박아넣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7조에는 이제 임시 운행을 허가한다라는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 연구 목적이죠. 그러니까 아직 일반 소비자가 뭐 시험 목적 없이, 연구 목적 없이 마음대로 타는 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차는 뭐 이런 시스템을 거쳐서 요건을 갖춰서 장관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으면 어쨌든 운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의 그 시행 규칙에 따르면 임시 운행 허가 기간도 이렇게 정해놓고요. 그리고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가 내부에 갖춰야 할 어떤 장치적인 조건도 여기 26조에 갖춰놓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안전운행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율주행 기능은 자동차 스스로 운행을 하는 기능인데 관련해서 뭐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해서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장치를 감춘다. 그러니까 사전 경고 장치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운전자가 얼마든지 자율주행 중에서도 뭔가 필요에 따라서 운전자가 얼마든지 개입해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개입을 할 수 있다면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4, 5단계를 겨냥한 아예 탑승자가 제어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건 또 더 미래의 숙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단계는 어쨌든 어린이, 노인 등 이건 방금 본 내용이잖아요. 방금 이전 페이지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을 제외하고는 운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합니다.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테스트를 하되 얘가 정말 제대로 테스트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테스트 이외의 목적으로 사적으로 이거를 운행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 사고가 났을 때는 또 사고에 필요한 정보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정보를 다 저장할 수 있어야 하고 여섯 번째는 뭐죠? 원격으로 접근 침입하는 행위, 해킹이죠. 해킹을 감지하거나 대응을 하기 위한 기술, 사이버 보안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굉장히 그런 기술들, 또 기타 안전운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황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시운행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서 개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 시 경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 항상 주행 중 데이터를 기록을 의무화할 수 있는 것, 사이버 보안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졌을 때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서 자동차 관리법을 국토부가 이제 개정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뭐 임시운행 허가 조건을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내용들을 거쳐야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뭐 기타 뭐 다양한 그 규칙을 또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조향장치 기준입니다. 조향장치 기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조향장치, 뭐 핸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핸들, 뭐 여러분들 기존에 인간이 운전한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완전 공기식입니다. 예, 완전 공기식 조향장치인데, 근데 이제는 조향장치에 대한 조항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전기식 제어장치, 특히 임시 운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이런 자율조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조향장치에 대한 이런 항목도 또 꼼꼼히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또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위한, 그리고 자율주행의 테스트를 허용을 하기 위한 자율주행의 종류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눴다는 것도 또 다른 중요한 의의가 있는 하나의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2019년 4월입니다. 2019년 4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2020년 5월에 시행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관련 정의를 먼저 세분화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책 추진 체계를 더 정비하고 안전 운행 여건을 이제 정비를 했다라는 건데요. 가장 의미가 있다는 건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관련 정의를 세분화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들어가나요? 완전 자율주행차가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쨌든 임시운행을 허가하기 위해서 운전자나 동승자가 1인 이상 탑승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그 자동차를 어쨌든 제작하고 조입하고 수입하려는 자라든지, 그리고 이 자율주행을 위한 탑승자와 또 승객의 조작 없이도 이제 자율주행차가 가능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필요시에는, 위급한 상황에는 어쨌든 운전자가 무조건 개입을 해야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2019년 4월에 이제 제정이 돼서 5월 시행이 된 법률에 따르면, 필요시 운전자가 개입을 할 수 있는 차량도 자율주행 차량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완전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없거나 개입이 불필요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국토부가 법을 제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 자율주행을 위한 시범 운행지구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뒤에서 이제 차차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인프라 구축도 마찬가지고, 관련 또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또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관련된 생태계도 촉진이 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특히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주로 좀 대기업 위주의 어떤 임시운행 허가라든지 대기업 위주의 테스트가 좀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어떤 소재 부품 장비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테스트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재 부품 장비를 제작하는 중소중견기업 내지는 스타트업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미 있었던 거는 2018년도에 이런 스타트업이 또 최초로 자율주행에 대한 임시운행을 할 수 있고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또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까지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주행 단계 법적 이슈와 관련돼서 특히 국외 사례들, 미국이나 독일 등 유럽 등, 미국이나 또 독일, 스위스 등 유럽들, 또 일본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또 우리나라는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관련된 법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특히 이제 국토부가 이런 자율주행 상용화를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어떻게 제정해 나가고 개정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현재는 이제 도로교통법상 이런 자율주행은, 특히 고도화된 자율주행은 더욱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부가 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임시 허가라든지 상용화 촉진에 매우 힘쓰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태계 촉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어떤 부분들을 혁신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다른 또 법들을 또 개정을 해야 하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또 다음 차시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차시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